안녕하세요. 소설가 김희선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따뜻할 거라는 예상으로 따뜻한 봄 날씨에 대한 멘트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서 급히 바꿔야 했거든요. 네, 비도 오고 약간 추운데 그래도 봄 기운이 완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 일단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저는 이 과학축제에서 SF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과학을 사랑하고 또 SF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지금 즐겁고 기대하는 심정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SF로 떠나는 시간여행과 다세계라는 주제인데요. 제 소설집이 얼마 전에 출간됐거든요. 제목은 빛과 영원의 시계방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단편 SF들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시간여행, 또 다세계 이론,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코린토스라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시포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시시포스는 어느 날 제우스를 속이고 죽음의 신을 땅속에 가둬두는 일을 저지르는데요. 당연히 죽기 싫어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땅속에다 죽음의 신을 가둬둔 다음에 자기는 천수를 누리고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제우스는 굉장히 화가 나서 시시포스에게 큰 형벌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저 유명한 시지푸스의 바위라는 형벌입니다. 시지푸스는 계속해서 바위를 언덕 위로 굴려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바위가 떨어지면 또다시 굴려 올리고 이것이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형벌인데요. 만약 우리가 저런 형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시지포스를 보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 나도 저런 게 아닐까, 이런 기분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건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또 그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 그 가정에서는 자기의 할 일이 남아있고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과연 정말로 살아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어쩌면 어떤 로봇이라든가 이런 건 아닐지 그런 의문에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까미는 시지포스의 이런 어떤 신세가 현대의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 바위도 자신의 것이다. 이제는 행복한 시지푸스를 상상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요. 근데 행복한 시지푸스가 과연 가능할까요? 저렇게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나날이 반복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면 그 일에서 과연 의미를 찾는 게 가능할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지푸스가 하는 일이 로봇 같고 현대인이 시지푸스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구상하게 된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끝없는 우편배달부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끝없는 우편배달부라는 소설은 이 소설집에서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과로에 시달리며 매일매일 똑같은 나날을 반복하는 우편배달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기억하시죠?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라돈 침대 사건은, 그러니까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뭐 여기저기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막 대서특필되고, 특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우리 집 안에 있는 침대, 그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라돈 침대를 이제 국가에서 수거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무도 나서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누가 라돈 침대를 수거했냐면 당시 국가 공무원이었던 우편배달부 분들이 라돈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가지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말도 없이 전국에 있는 집배원분들이 라돈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했는데 그 일을 하던 중에 50대 정도 되는 집배원분이 과로로 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일단은 과로사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라돈이라는 것, 그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 라돈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피웠을 때 폐로 들어가는 라돈의 양은 침대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라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도 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살고만 있어도 언제나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대신에 언론에서는 그 라돈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속에서 집배원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다가 결국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고, 결국 제가 끝없는 우편배달부라는 소설을 쓰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 소설 끝없는 우편배달부에서는 어느 날 어떤 우편배달부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되게 이상한 기분을 느껴요. 내 자신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또는 뭔가 세상에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그런 기분. 그리고 그 기분에 사로잡혀 있어 세상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했던 우편배달부가 결국에는 직장을 떠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결국 우편배달부는 누구였을까요? 아니, 그 우편배달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끝없는 우편배달부에선 그 미래의 어떤 초인공지능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우편배달부로 뒤덮여 있다는 게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편배달부인 세상인 거죠. 아마 뭐 이런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클립 가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인공지능 중에서도 뭐든지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초인공지능에게 가장 많이 그 클립을 만들어라. 클립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 서류에다가 끼우는 이 핀 같은 거 있잖아요. 클립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면 인공지능은 그것을 우리 인간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다 클립을 만드는 데 써버리고 결국 지구는 클립으로 뒤덮이게 될 거라는 약간 유머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착안해서 미래의 초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편배달부 로봇을 만들어내라 라는 명령에 약간의 설계 오류가 섞여들면서 결국 모두가 우편배달부가 되고
자신이 그런 로봇인 줄도 모르고 일하는 어떤 세상을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다음번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소설은 가깝게 우리는 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독일 시인 파울 첼란의 시에서 따온 건데요. 혹시 독일 시인 파울 첼란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거기서 가깝게 우리는이라는 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서로를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거든요. 저는 그 가깝게 우리는이라는 말이 제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제목으로 가져왔거든요. 이 소설에서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면서 일하는 여자 직공들이 등장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미싱을 돌리면서 일하는 직공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직공들은 요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던 시기에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들을 모델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여자 직공들이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점심 먹을 때만이라도 앉아서 제대로 밥을 먹게 해달라.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일을 하는 대신 30분만이라도 휴식할 시간을 달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국가와 공장은 그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직공들이 뭔가 이상한 사상에 세뇌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대신 그런 이상한 요구, 그러니까 쉬겠다, 밥을 먹겠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자동 인형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게 바로 이 가깝게 우리는이라는 소설의 설정이거든요. 그때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자동 인형을 만든다는 부분만 빼고는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어느 의류 공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서 여자 직공들이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게 해달라, 또 밥을 먹으면 좀 쉬게 해달라, 일하는 중간중간에 잠깐씩 쉴 시간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기는커녕 공장 문을 폐쇄하고 그 여자 직공들을 모두 공장 안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직공들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그 부모들은 이제 다 시골에 사는 농부나 뭐 어부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너네 딸들이 지금 이상해져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와서 대신 설득을 해라 라고 전화를 한 거죠. 시골에 살던 부모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다들 막 이제 부랴부랴 그 공장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막 울면서 딸들한테 외쳤다고 합니다. 얼른 나와서 일해라.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그 중에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온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 안에서 끝까지 버텼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강제로 해산됐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제 저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 사건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었고,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결국에는 24시간이라는 자동 인형을 만들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것은 노인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이 노인이 옛날에 이 국가에서 자동인형 만드는 일을 도와서 자신이 그 일을 총지휘하고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의 자동인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자동인형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자신이 똑같은 자동인형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노인은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소설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동인형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오토마톤, 즉 자동인형인지 아니면 정말로 깨어서 살아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으신가요?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로봇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자동인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인형이라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자동인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틱톡 이런 거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지진 않으시나요? 유명인이 먹는 걸 나도 먹고 싶어 하고 유명인이 간 곳에 나도 가고 싶어 하고 또 유명인이 꿈꾸는 걸 나도 꿈꾸고 싶고 유명인이 본 책을 따라서 읽고 유명인이 봤다는 영화나 연극을 보고 그렇다면 결국 내가 진짜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나만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낸 나 자신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 SNS에서 봤던 누군가가 갔던 곳을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인형처럼 덩달아 갔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다면 어떤 느낌을 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굉장히 오싹한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아까 말했던 까미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제는 노동자 대신에 그렇게 미디어나 SNS에 휩쓸려서 자신의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대의 시시포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깝게 우리는을 쓰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을 때 뭘 생각하길 바랬냐면 바로 그것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길 원했거든요. 뭐냐면 나는 깨어있나? 나는 진짜 나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은 진짜로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인가?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시간만이라도 되돌아본다면 그 이후에 삶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서점이라는 제 소설, 그러니까 이 빛과 영원의 시계방이라는 소설집에 제일 첫 번째 실려 있는 단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여행이 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네, 많으시죠. 만약에 시간 여행 가면 미래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과거죠. 미래로 가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몇 분 있으시긴 한데 그럼 과거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되게 많으시죠? 네, 제가 시간 여행을 가고 싶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미래로 가고 싶다고 하는 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보통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과거에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로 돌아가서
너무나 후회되는 순간, 너무 슬픈 순간, 정말 다시 되돌리고 싶은 어떤 순간으로 가서 딱 한 번만이라도 모든 걸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아마 지금 과거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인간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 그러나 지금 현재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이 두 가지가 결국 시간 여행 SF를 그렇게 인기 있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공간 서점이라는 소설도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마음에 남아있던 어떤 후회와 슬픔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시계방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작고 조그만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틀어박혀서 뭔가에 몰두해 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사설탐정에게 예전에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사라졌던 시계방이 지금은 공간서점이라는 뭔가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장소로 변해 있고, 거기 지하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되는 어떤 수상한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설탐정에게 가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공간서점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오래전 사라진 아버지가 만들어낸 시간여행의 통로가 있었다는 게 제 소설의 설정입니다. 소설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이 소설의 어떤 모티프가 되어주었던 시계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다는 거는 이제 원주가 더 위도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 위도에 있는 대전으로 내려왔다, 이런 이제 감각으로 쓰는 말인데, 원주에도 대전의 은행동이나 뭐 이런 곳처럼 오래된 원도심이 있습니다. 그 원도심에 가면은 길도 좁고 가게도 굉장히 작고 오래됐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게들을 지나가면서 걷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하고 일해온 사람들은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중에서 특히 시계방이 언제나 제 마음을 끌었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그 시계로 가득한 작은 시계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 슬쩍 들여다보면 어두컴컴하고 주인은 항상 보이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인은 대체 어디서 또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자신이 가진 어떤 시계 고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또 그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 하나쯤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상해낸 것이 바로 공간서점에 나오는 시계방의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 소설을 쓰고 싶다거나 어떤 걸 창작하고 싶다면 그냥 길을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말고, 저기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 또 저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를 항상 상상해보는 그런 버릇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글감이 모자라서 글을 못 쓰거나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길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저는 그때 그 시계방에 있는 사람이 혹시 공기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기압 운송선이라는 걸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압 운송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텐데요. 이게 옛날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러니까 한 100년 전쯤에 실제로 만들어져서 몇 번 운행되다가 실패한 일종의 탈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파리에 살던 어떤 발명가가
공기의 압력차를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렇게 조그만 기차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하에다가 통로를 만들고 그게 어떤 지점에서 이쪽 지점까지 움직여 갖고 사람을 실어 나르게 했던 거죠. 어쨌든 그때 만들었을 때 너무 빨라 가지고 그걸 탔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막 흥미진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었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지하에 뭐 계속 터널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공기압으로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에 그런 난제를 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몇 번 운행을 한 끝에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이제 저는 그 기압 운송선에 대한 책을 읽은 다음에 시계공이었던 아버지가 기압 운송선에 대한 것이 실린 책을 읽고 자기만의 뭔가를 생각해낸 끝에 결국 시간 여행을 하는 통로를 발명하게 됐다, 이런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아니 어떻게 기압으로 움직이는 운송선이 빛보다 빨리 움직여서 시간 여행을 하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압으로 움직이는 운송선이 시간을 거슬러서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면은 사이언스라는 단어에도 당연히 무게중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무게중심은 바로 픽션이라는 단어에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SF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면 굳이 허구라는 설정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현재 나와 있는 과학 이론을 잘 설명하는 책, 이론서 또는 논문, 이런 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허구라는 것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그것을 또 과학적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과학적 원리, 과학적 사실, 여기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픽션, 즉 허구를 상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허구를 상상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가 닿는 곳은 과학이라는 그런 어떤 정해진 세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과학을 생각해내고 과학을 발명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 닿을 수 있거든요. 문학이라는 것, 또 SF도 문학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문학이 결과적으로 추구하고 가 닿아야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SF에서 사이언스보다 픽션에 더 무게중심이 간다는 것을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F 속의 어떤 우주에서는 기압 운송선이 우리도 알 수 없는 과학적인 오류 또는 어떤 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시계공이었던 아버지는 과거로 돌아가서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후회를 털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시간여행 당연히 아까 다들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여행하는 방법을 여기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본 분도 있고 아직 못 읽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소설에 카메오처럼 이렇게 나오는 과학 서적이 하나 있거든요. 뭐 여기 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많이 아시나요? 아시죠? 네. 그 브라이언 그린이 쓴 우주의 구조라는 책이 이 소설의 일종의 카메오로 등장을 하는데, 그 브라이언 그린이 시간 여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웜홀을 찾거나 만들어낸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웜홀의 이쪽 끝과 저쪽 끝 사이에 시간차를 발생시킨다. 그럼 세 번째로는 시간 여행을 한다. 굉장히 쉽죠. 사실은 말은 쉽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은 난제가 있고 그걸 아직도 풀고 있지 못하죠. 뭐
소립자보다 더 작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중력 요동인가 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작은 웜홀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작은 웜홀로 시간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는 하는데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만에 하나 만든다고 해도 그게 지속되는 시간은 1초도 안 될 정도로 짧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곳을 통해서 시간을 이동할 수도 아직은 없고요. 오죽하면 제가 알기로는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역사 보호 가설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 즉 우주가 이 우주의 역사라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일종의 물리 법칙으로 방어막을 마련해 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도 그랬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과거로 가서 막 이것저것 바꿔버린다면 이 우주의 역사라는 거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테니까 아예 자연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는 물리학자도 있을 정도로 시간여행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또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고, 여기 계신 뭐 학생들 중에서 누군가가 또 언젠가 시간 여행을 제약하는 어떤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뭔가를 발견해낼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시간 여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기대하면서 또 앞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서점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이론은 양자적 다세계 이론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혹시 이미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우주와 일어나지 않은 우주로 계속해서 이 우주가 끊임없이 갈라지고 있다는 이론인데요. 소설에서도 시계공 아버지는 어떤 젊은이를 살리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 젊은이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주인공은 어느 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아들은 장성한 뒤에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밖에서 이렇게 유리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밖에 사라질 때쯤에의 젊은 아버지가 안을 들여다보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 뭡니까?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죽은 아버지는 뭐고 또 살아서 이 아들에게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는 아버지는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죽은 우주가 있고 아버지가 그 젊은이를 살리고 자신도 살아난 그런 우주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갈라져 버린 우주가 절대 만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에도 써 있지만 우주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분기해버리면 각각을 결 어긋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결 어긋난 우주끼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또 우리는 결 어긋난 우주에 방문을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 어긋난 우주라는 건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우주가 뭐 135억 광년의 크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 너머에 있을까요? 사실은 결 어긋난 우주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다만 결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들은 결 어긋난 우주의 상태를 마치 유령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유령이 지금 여기 유령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유령이 만약 10명이 와 있다 그럼 어딘가에 막 앉아 있겠죠. 하지만 유령이 보이는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의 눈에는 절대 유령이 보이지 않죠. 여기 유령들의 세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 어긋난 우주도 여기에 무한히 많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 공간 안에. 다만 우리가 실체로서 느끼고 보고 방문하지 못할 뿐인데요.
저는 이 소설에서 예전에 이쪽 우주에선 아버지가 죽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된 아들을 방문한 젊은 아버지는 결 어긋난 우주가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결 어긋난 우주를 만나서 거기를 우리가 방문하거나 접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점이 생긴 곳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쪽 우주를 방문해서 다 자란 아들을 만나보러 온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소설을 쓰게 됐어요. 결 어긋난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 강연을 들어주고 계신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서 계속 끝까지 들으실 테고, 어떤 사람들은 듣다가 잠깐 이거 말고 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일어나서 딴 데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가 계속 듣는다면, 또는 일어나서 이렇게 딴 데로 간다면, 딴 데로 간 우주와 계속 앉아서 듣는 우주,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 이거는 많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우주거든요. 이 우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낸 사람은 옛날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었던 휴 에버렛 3세라는 물리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양자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이 뭘까 생각한 끝에 이렇게 우주가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슈레딩거의 고양이 들어보셨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상자를 열면 여는 순간에 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고, 그 전에는 중간 상태 비슷하게 있다는,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 다세계 이론에 의하면 고양이는 다행히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죽거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와 죽어있는 우주로 나뉠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든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만약 고양이가 슬프게도 죽어있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갈라져 나간 다른 우주에선 고양이가 당연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자신의 삶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우주,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은 우주, 내가 A가 될 수 있었던 우주, 또 내가 B가 될 수 있었던 우주, 내가 C가 될 수 있었던 우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우주, 그가 죽은 우주,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성으로 이 공간 어딘가에 있고, 그것을 다 합쳤을 때 그 전체가 나의 삶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삶이 좀 더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뭔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세계적으로 삶을 생각하고 우주를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소설을 본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되게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의미는 뭐냐면, 독자 여러분들이 각각 그 마음속에 자기만의 또 독자적인 우주를 만들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대답한 거였고요. 만약 나중에 공간 서점을 읽게 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나름대로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꿈의 귀환이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1962년에 쿠바의 미사일 위기라는 게 있었던 걸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전쟁 직전까지 어떤 그런 위기가 있었고, 다행히 해결은 됐지만,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만약 그때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났으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걸 상상해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1960년대에 지구의 여러 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한꺼번에 터뜨리면 지구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핵무기가 한꺼번에 다 폭발을 했다, 그럼 당연히 지구는 사라지고 없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은 지구 밖에서 혼자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구는 멸망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멸망했지만 유리 가가린만 우주 밖에서 살아남아서 이 지구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서 사라지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저는 이 지구 전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까지 결국엔 거기서 잠자고 있는 유리 가가린의 꿈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꿈의 귀환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꿈속 존재라거나 가상현실 속 존재라는 얘기는 워낙에 많이 있잖아요. 우주론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발전된 어떤 문명이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그냥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뭐 거의 우주적 크기의 컴퓨터겠죠. 그 안에 만들어낸 어떤 가상현실이 바로 이 지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주라는 그런 주장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또 비슷한 것으로는 홀로그램 우주론이 있는데 아마 뭐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냐면은 우주 바깥 표면에 어떤 정보가 새겨져 있고 이 실제 우주,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우주는 실제로는 실체가 아니라 그 표면에 새겨진 정보가 내부로 투영되는 일종의 홀로그램이라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나 홀로그램 우주론이나 둘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고 일종의 가상적 현실이라고 말해주는 이론인데요. 이 소설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그런 가상의 존재라면 그래도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 여기에 있을 확률은 없을 확률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거든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의미를 찾으면 좋겠지만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의미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소설을 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놀라운 기적이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언제나 이 존재의 가치를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라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그럼 이것도 아무리 발전한 문명이나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버그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 만들어낸 거니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그런 버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저렇게 검은 고양이로 표현을 했는데 주인공인 네오가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고양이가 지나갔는데 좀 이따 또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오류가 난 거죠. 프로그램 속에서. 저는 이 시뮬레이션 우주의 버그로 고양이 대신에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안에서든 밖에서든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버그를 일으키는 스마트폰을 여기에 딱 떨어뜨린 거죠. 그 스마트폰은 어떤 거냐면 껐다가 켜는 순간 우주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리셋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집에 가다가 어떤 스마트폰을 주워서 자기도 모르게 껐다 키면은 그때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세계가 리셋되었다는 걸 당연히 모른다는 설정인데 왜냐하면 기억 자체도 새 걸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라든가 과거에 대한 어떤 경험 이게 완전히 사실적이고 확고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인가? 그냥 기억이 있지 그게 진짜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방금 전에 세계가 리셋되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겪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일종의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불과하지 않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리진을 쓸 때 한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주어서 손에 들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껐다 켜기만 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도 달라지고 남도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뀐다. 그렇다면 이걸 꺼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껐다 키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더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나쁘게 바뀔 수도 있죠. 또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껐다 켜서 세상을 바꾸고 싶겠지만, 그렇게 바뀌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나 또는 뭐 연인이나 친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선택에 관한 얘기였고, 나중에 만약 소설을 읽을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악몽이라는 소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조금 간단히 또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기억과 선택에 대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썼던 월든이라는 책을 읽으며 이상적이고 목가적인 삶을 꿈꾸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도시를 떠나서 월둔리라는, 그러니까 월든이랑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 어떤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됐나?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뭔가 그 마을이 이상합니다. 안개로 가득 차 있고 사방을 가늠할 수가 없고 이상한 꿈을 매일 꾸게 되고, 대체 월둔리라는 장소는 무엇이고 그 남자는 무엇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악몽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짧게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발작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이 쓸쓸한 여행이라고 생각될 때 터미널에 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 짐 들고 이 별에 내린 자여, 그대를 환영하며 이곳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다시 떠날 때 오직 이 별에서만 초록빛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간다면 이번 생에 감사할 일 아닌가. 초록빛과 사랑, 이거 우주 기적 아니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시가 혹시 교과서에 있나요? 아니에요? 다행이다. 교과서에 있는 시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황지우 시는 논문으로 쓰면 책 한 권이 나와야 할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아름다운 짧은 한 편의 시로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빛이라는 거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을 말하고, 사랑은 당연히 그 생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감과 이해와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우주는 굉장히 크고 넓지만 또 한도 끝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명이 살아있고 문명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 꿈꾸는 곳은 아직까지는 이 지구 하나뿐입니다. 많은 SF 작가들이 외계인을 상상하고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하고, 또 일부 천문학자들은 세티라는 계획을 통해서 외계로부터 오는 신호를 잡아내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밖에 없고 거기에만 이렇게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있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태어나서 살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걸 알고만 있다면 이 지구에 태어났던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죠. 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하려고 이 시를 넣었는데 여기서 시 얘기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하나 쓰려면 나 혼자만의 내가 딱 그 지식만 가지고 그 얘기만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책 속에는 다른 책이 수천 수만 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우주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분자는 이 태초의 우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고, 또 그것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서 진화가 일어나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진화하여 우리 인간이 나오고, 이런 기나긴 역사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까 왜 황지우 시인이 초록빛과 사랑, 이게 우주의 기적이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몸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지만 이 안에 미래에 영원하게 뻗어간다는 것까지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결국 현재로부터 뻗어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것 같지만 그 유한 속에는 바로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를 항상 하루하루 이렇게 뭐 산밭 수목원을 거닐면서 생각하셔도 되고, 또 나무에 있는 나이테를 보면서 생각해도 되고, 또는 사랑하는 존재, 뭐 옆에 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생각해도 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해도 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시간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1분만이라도 가진다면 세상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소설과 시간여행, 그리고 다세계, 또 우주의 영원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아직 못 드렸는데, 저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 고향이 대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전까지 직접 와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차를 몰고 원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의 고향이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오늘 오후에도 계속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